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앙일보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 국방선임 기자 및 그리고 군사안보연구소라는 조그만 그 싱크탱크까지는 아니어도 조그만 연구 조직을 이끌고 있는 이철재입니다. 국방부 출입한 지는 2016년부터니까 횟수로는 한 8년이 넘네요. 네. 넘는데 이게 좀 이렇게 국방부 기자단에는 그 쟁쟁한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끄트머리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또 위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가운데선 가장 유명하시지 않나요? 아유, 쟁쟁한 선배들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예. 그 요즘에 국민분들께서 지정학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셔달라는 요청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보면은 무력 분쟁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다 평화로워질 거라고 예상들 했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군비를 축소하고 군대를 줄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상과 달리 최근에 들어서 다시 그 신냉전이라고 하죠. 그 기존에 있었던 냉전과 다른 또 어떤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그 무력 충돌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게 우리 영향에 특히 경제 및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럼 진짜 우리들은 그 자유화 시대보다는 신냉전의 시대를 앞으로 살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죠.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신냉전 질서가 상당히 국제 전체적으로 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지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 흐름은 한번 나타나면 뭐 30년 이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세계 체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달리 공부한 건 아니지만 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지배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저희 한반도 이슈로 좀 돌아오면요. 북한이 최근에 도발 수위를 되게 높이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년 말부터 김정은이 직접 스피커로 나서면서 우리 한국을 상대로 호전적인 그런 언사를 늘어놓고 있죠. 예를 들면은 적대적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을 하고 또 이런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해 대사변 준비 박차를 가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리면서요. 지금까지는 남한이라 뭐 남조선 이렇게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면서 그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주적 관계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딸을 와 함께 탱크 부대나 뭐 공수 부대 훈련 장면 같이 데려나가고 이런 장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군부대 훈련에 참관하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쟁 준비하라 이런 식으로 이런 운동이 되게 예사롭진 않죠. 그러나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군 당국을 확인한 바는 어떤 전방에 특이한 징조는 없답니다. 아 그래요? 예. 말만 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이렇게 호전적인 언사를 내비치면서도 직접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거나 그러니까 전면적 최소한 무력 도발을 하는 준비 정황이 안 보이는 것은 되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은 진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당장 무슨 어떤 전쟁은 아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 북한이 진짜 한국을 상대로 전면전 죽기 살기로 덤벼들기 생각이라면은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네. 철저하게 기만 평화 공세를 하면서 우리는 전쟁 안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몰래 저 최전방으로 병력이나 물자 이런 장비, 뭐 연료 이런 것들을 조금씩 모아놓고 전쟁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겠죠. 기습을 하는 거군요. 기습으로서 보통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런 게 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은 그 김정은을 중심으로 이렇게 북한 내에서 내보내는 그 호전적인 메시지가 대외적으로는 무슨 크게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 실제적으로 어떤 군사적 전면적 충돌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약간 성동격성식으로 얘들이 이제 뭐 한탕을 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으니까 어느 정도 제한적 수준의 무력 도발은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2010년에 네.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전
수준은 아니라도 그 약간 밑이라도 어느 정도 무력 도발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군 당국이 잔뜩 긴장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또 중동에서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또 북한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있을까요? 북한이 아마 철저하게 연구를 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그다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던 그 작년 10월에 있었죠. 그런 사태. 그다음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난 주말에 벌어졌던 그 타격전 이런 것들을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전훈이라고 하죠. 교훈을 도출해가지고 실제 작전 운영에 이용하고자 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란은 그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섞어 쏘기로 해서 일제 사격을 군사적으로 쌀보러 가는데 일제 사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방공망을 교란하려는 목적으로 한꺼번에 하면은 과부하 걸리니까 제대로 대응 못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주장은 99%를 요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북한이 아주 유심히 지켜볼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비근한 예로 이번에 이란이 동원했던 탄도미사일 중에 그 에마드라고 있는데요. 이게 최대 사거리가 1,700km인데 이게 북한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북한의 그 노동 미사일 설계를 바탕으로 만든 그 이란의 북한하고 이란하고 막 교류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군사적 그 기술 교류가 되게 긴밀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 미사일 설계도 바탕으로 이란이 샤하브 3라는 준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그걸 개량한 게 이번에 쏜 에마드입니다. 네. 그럼 그거 막아낸 거예요? 막아냈습니다. 막아냈는데 이스라엘이 막아낸 것도 있지만 어제인가 그 미국의 탐사 전문 매체인 그 인터셉트에 따르면 절반은 미국이 요격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혹시 그 지난번에 하마스가 막 그 재래식 무기 막 썼을 때는 못 막지 않았나요? 이스라엘이 막긴 막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이라는 그 요격 체계가 막을 수 있는 이상의 수량으로 집중 공격을 하니까 순식간에 과부하 걸려서 많이 못 막은 거죠.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나 보네요. 상대적으로. 이번에도 뭐 다 합하면 330기,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무인기 다 합쳐 330기 정도로 하는데 일단은 하마스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데 또 그렇구나. 이란과 이스라엘 거리는 1,0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사일을 쏜다면 한 10분 넘게 탄도 미사일 경우 10분 넘게 하기 때문에 경보 시간이 좀 충분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도 도왔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심지어 그 같은 아랍 국가인 요르단도 그 방공 작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99%를 요격했고 나머지 1%도 그에 대한 피해도 경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주장에 따르면요. 네, 진짜 그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렇게 요격에 앞으로도 성공한다고 하면 북한도 미사일 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근데 이스라엘과 달리 한국은 한반도는 중심이 짧지 않습니까? 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1,000km 좀 넘는다나 그런 1,000km 언저리인데 만약 평양에서 제가 이제 미사일 전문가인 그 권용수 전 국방대 명예교수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평양에서 수도권으로 만약 이제 스커드 B 정도의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 쓰면은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요? 5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야지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번의 요격기를 가질 수 있는데 5분도 안 되는 거리라면은 진짜 한 번에 다 치우지 않으면은 쉽진 않겠죠. 야, 그렇군요. 북한의 미사일 수준도 꽤 높은가 봐요. 북한은 한국과 재래식 전쟁을 벌일 때 지금 뭐 전차나 전투기를 다 낡고 잠수함, 전투 함정도 낡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비대지 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비대지 정력이 핵과 미사일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했고 오히려 한국보다 더 미사일 개발 역사가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이슈가 연말에 미국 대선에서 그 트럼프의 당선, 그렇죠. 그게 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트럼프가 당선되거나 뭐 바이든이 당선되거나 북한의 뭐 움직임의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 김정은이라면 트럼프의 당선을
정말 바라면서 그래요? 정황을 떠놓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다시 또 한 번의 북한에서 최고의 기회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북한과 미국은 그 비핵화 협상을 벌였고 물론 결과가 안 좋아서 파투가 났지만은 그때 못했던 그 협상에서 북한이 얻어내지 못했던 제재, 대북 제재 해제 그리고 북미 수교, 경제 지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라고 북한은 분명히 그 계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가 집권한 경우에는 물론 뭐 트럼프 자체는 협상을 좋아하는 뭐 사업가이라고 하지만 그 개인적으로 트럼프 개인적으로 그 독재잖아.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호감이 많고요.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뭐 잘 통한다, 케미가 통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명히 트럼프가 집권하면 또 한 번의 그런 협상을 진행할 것이고 이번에는 북한이 나름대로 현명하게 굴어서 많은 걸 얻어내게 하겠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주한미군을 철수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대폭 수를 줄이거나 또 한미 연합 훈련도 마찬가지 연합 군사 훈련도 아예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전면 상당 부분 축소를 하는지 이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주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진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있을까요? 트럼프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최소한 그런 트럼프의 전략이 그렇지 않습니까? 협상 전략이 그렇게 강하게 던지고 난 다음에 최대한 자기 것을 챙기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그런 식의 발언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나서 돈을 많이 받거나 그렇죠. 방위비 분담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뭐 무역에서 어떤 이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미디어를 보니까요. 그 주한미군을 그냥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우리 핵무장하자. 예. 그럼 핵을 만들 명분도 생기는 거다. 예.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미국 워싱턴 조에서 몇몇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그렇죠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괜찮은 방안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예, 모르는데 근데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좀 이제 이스라엘, 뭐 이란, 또 트럼프 뭐 이런 것들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또 예. 지금까지 북한이 한 언사들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 북한이 진짜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계획이 뭐 27년에 있다 뭐 이런 것처럼 북한도 한국을 남침을 할 수 있다 이런 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가능성이야 있죠. 북한이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해왔겠지만 네. 막상 그걸 실행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간의 전면적인 전쟁은 제 판단으로는 결국은 한국이 승리합니다. 물론 이제 승리를 할 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또 우리가 입게 될 피해가 우리가 그 지불해야 될 기회비용을 지불해 우리의 피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앞서 있고 북한이 핵미사일로 위협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응을 한다고 미국의 확장 억제, 그러니까 미국이 핵유산을 씌워주겠다는 공약이 핵 확장 억제인데 안보 공약이 확장 억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이깁니다. 뭐 어쨌든 북한이 전면전을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늘 주장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멸망과 같다고 그런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구석에 몰려서 뭐 아니면 도 형식으로 모험을 걸어야겠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전면전은 선택하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핵이나 그 미사일 등에서 비대칭 무기가 발달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쏘면 미국이 바로 응대를 하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이 같이 연합을 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거기도 준비하는데 물론 뭐 그거를 100% 막을냐 막냐는 그건 서로 다치는 거.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서도 상당 부분 요격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그 요격률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북한이 만약에 침공하는 것이 곧 이제 북한 정권의 괴멸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러면은 그런 방법 외에도 뭐 한반도 통일 가능성 그런 것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참 어렵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은 북한은 굉장히 북한 정권의 생명이 굉장히 끊기죠. 1990년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까?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동구권이 무너져가지고 대외적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다가 홍수가 나면서 식량난 겪고 경제난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아사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뭐 꽃제비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회 배급제도 사실상 뭐 붕괴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북한 정권은 뭐 5년 내 10년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까지 2024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그 체제가 생명력이 끈질기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 개인적으로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아직 시기만 알 수 없고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인지 장기간. 북한 체제의 한계가 북한 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왜냐면은 지난 1월에 김정은이 이제 당 정치국 확대에 의해서 뭐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초보적 생필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했죠. 배급제가 작동하지 못하는 걸 시인했고 공개적으로 시인한 거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북한 매체에 따르면 그 굉장히 풍년이라고 합니다. 풍년 작황이 좋다고 식량 그리고 또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 식량가 값이 안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탄약이나 미사일을 제공하면서 원유와 그 식량을 받아왔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급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북한 체제 자체에 아주 상당히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소가 이제 그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고 해가지고 한류의 유입을 막고 이제 한류의 콘텐츠가 담긴 UFO를 가지고 뭐 최대 4년까지 처한다 이런 내용의 법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내부사에 아주 이제 그 어떤 잔금이 많이 생겼고 그게 금이 이제 조금씩 좀 더 커지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 내부를 다시 이렇게 옥죄자 단속을 강화하자는 것은 그만큼 초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언젠가는 이 체제의 모순이 커져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게 어느 시간인지는 제가 잘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방부 출입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이런 배급제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공개적 시인은 거의 뭐 새로운 일인가요? 과거에는 없었던 발언들인가요?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책 실패에 대해서 본인이 시인하는 그런 것은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지 못해가지고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만 정책적 실패를 많이 하고 주로 근데 이제 당 간부나 그 밑에 있는 하급자들의 잘못을 많이 돌렸죠. 근데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의 매체들이 북한 매체들은 국영 매체지 않습니까? 조선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든지 조선중앙 통신이 있고 조선중앙 TV가 있고 이제 신문, 통신, 방송 이렇게 있는데 다 국영이고 그래서 그 김정은의 발언이나 그다음에 노동당에서 했던 정책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을 밝히고 싶은 것만 밝히는 거죠. 근데 숨길 수 있는데 굳이 밝혔던 거죠. 그래도 그런 걸 얘기하긴 하네요. 저는 완전 독재자라서 다 틀어막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체제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도 좀 잘 알아. 그런 식으로. 이 상황이 이러니까 밑에는 저기 당군정이 다 합의 조직들이 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뉘앙스군요. 네. 그 기자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출입을 하시고 그동안 리서치도 해오시면서 많은 거를 보셨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뭐 실용적인, 현실적인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그게 막 있다면서 무너졌겠죠. 네. 아까 뭐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하면서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상대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뭐 가진수를 썼는데 양쪽 체제가 다 현재 상태는 건재하지 않습니까? 네. 건재하는데 그 딱 한 발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그 마법의 탄환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서서히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북한을 말라 죽이는 그러니까 외부의 현재 이제 대북 경제 제재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더 촘촘하게 더 강하게 하면서 북한 경제를 말려 죽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한류를 북한사에 깊숙이 더 활발하게 침투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두려워하는 방법인데 북한의 김여정까지 그러니까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까지 나서서 대북 전단 삐라 살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반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거 삐라 불법 서로 안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아 그때 몇 년 전 국회에서 됐는데 이제 통일부나 이런 데서는 그거 좀 융통성 있게 네. 하긴 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지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뭐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 단체가 주도를 하는데 예. 민간에서도 하니까 예. 그러겠네요. 맞아요. 그 무슨 저도 들어보니까 무슨 저기 북유럽 국가들에서 무슨 그 재단 같은 데서도 한국에 자주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삐라 그런 거 날려보내고 풍선 날려보내고 막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인권 문제로 이제 맞아요. 인권 문제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 사안을. 예. 그렇구나. 그 옛날에는 햇볕 정책이라는 거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또 개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은 그 나름대로 절반의 성공, 예, 그 북한 사회를 좀 더 뭐 어떤 그 외부의 영향력에 좀 더 이렇게 끌어오고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좀 기반을 마련할 때는 그때 남북 관계가 좋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걸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당초 목표했던 거에 어떤 그 예를 들어서 평화 체제의 정착이라든지 뭐 어떤 긴장 관계 완전한 해소 이런 거는 현재 못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참 이 국제 질서에서는 힘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힘을 바탕으로 평화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북한하고 대한민국의 전력 60해 예. 이렇게 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전력을 갖고 있는지. 예. 2년에 한 번씩 난 국방백서에서 남북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 그래픽을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네. 연합뉴스에서 만든 그래픽인데 2020년 국방백서 기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수적으로는 앞섭니다. 상비병력에서만 보면은 한국이 국군이 50만 명을 넘는데 북한은 128만 명이죠. 3배는 안 되고 2배, 2.5배 정도 되나요? 2.5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육해공군 모두 해서 북한이 다 앞섭니다. 수적으로는 예, 많이 앞서죠. 공군도 많네요. 공군도 많습니다. 와. 예. 전투기 여기 전투 임무기라는데 전투기 흔히 전투기죠. 전투기만 해도 410대, 한국이 410대고 북한이 810대. 여기도 한 2배 차이 정도 나죠. 그리고 해군 전투함정 보면은 90척과 420척. 예. 3배에서 4배 사이군요. 그리고 육군 군단급 부대만 해도 12개와 한국이 12개, 북한이 15개. 예. 전체 병력은 36만 5천 명이고 북한이 110만 명. 예. 3배가 넘죠. 예. 엄청 차이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양적인 그 차이에서 오는 그 불리함을 많이 덮고도 남고 있다는 게 제 평가입니다. 그럼 북한이 그래도 이게 숫자로 봤을 때는 만만치가 않아서 이게 막 실제 군사력 수준은 되게 처참하다. 예. 움직이는 그런 게 없다. 실제로 무기가 그렇죠.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인가요? 처참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상당한 무기의 대부분이 낡았고요. 낡아가지고 그
핵심 전력 보면은 뭐 1980년대 개발한 게 그나마 최신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이 낡았는데 움직이는 게 가동하는 게 지금 신기할 정도의 그런 무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론 뭐 가끔 어떤 이벤트용으로 했지만 6.25 때 쓰던 T-34도 뭐 가끔 끌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게 아마 현역은 아니지만 북한의 예비군 노동 예비군 정도에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지만은 예, 그럼 T-34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전투기반 보면은 뭐 미국 19, 21 이런 비행기들이 23 이런 게 이제 주력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수함 같은 경우도 뭐 1950년대 설계했던 로미오급인데 이게 상당히 시끄러워가지고 뭐 바둑 경운기라고 막 그런 식으로도 불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탱크만 봐도 요즘에 우리는 뭐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표전차가 있는데 최신형이죠. 북한은 가장 최신형 선군호인데 이게 아마 T-60이나 70이 이런 오래된 탱크를 기반으로 재설계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낡았을 뿐만 아니라 뭐 무기도 그렇지만 훈련이 중요한데 북한이 아무래도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유류라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량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탱크도 많이 실전에서 야전에서 굴리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제 모형 비행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조종하면서 입으로 두두두두두 네. 이거를 공식 훈련입니다. 도보 비행 훈련이라고 걔네 부르는데 예, 이런 걸 할 정도니까 말을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게 저희가 북한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선중앙 TV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이 한 명이 모형 비행기를 들고 그래요. 예, 조수죠. 뒤에 있는 전투기 조종사가 예,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 조이스틱 같은 거 이렇게 뭐 틀 가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 가고 오른쪽으로 입으로 얘기하면서 두두두두두 이렇게. 아 그래요? 예. 그럼 그거를 왜 내보내는 거예요? 글쎄요. 그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이고 싶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코미디라고 드는겠죠. 예.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아 네. 그러면은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 이거는 동의하세요? 저 개인적인 평가는 다른데 일단은 그 세계 5위라는 게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예, 일본도 이겼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일본이 저희 6인가 7인가 그랬죠. 예. 그 거기서 나온 군사력 평가 지수가 있는데 그게 그냥 그 웹사이트를 거기 가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엔터테인먼트 라고 나오는 그래요? 예, 이게 어떤 학술적이거나 아니면 좀 어떤 엄밀한 어떤 평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인지 이 사이트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통계들 있지 않습니까? 인구, 재정, 뭐 지리적 여건, 뭐 이런 것들 공개 사회 기반 이런 공개 정보를 바탕 나름대로 임의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수치를 매기는지 그 모델도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대충 우리가 세다 이 정도의 의미만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로 볼 수 있는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매긴다면은 한국이 한 10위권 안에 든다 봅니다. 일단 뭐 1, 2, 3위는 뭐 정해졌죠. 미국, 러시아, 중국일 테고 그 밑에는 인도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을 가지고 있고 해외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국, 프랑스가 있겠죠. 그러면은 대략 6위까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이 그 밑에는 하위권, 그러니까 10위권에서 하위권이, 그러니까 한국, 일본, 이스라엘, 독일 이 국가들이 10위권 안에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탑 10에 드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실제 전쟁이 나면요. 한국군하고 북한군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게 있나요? 그럼요. 작전 계획을 미리 세워놓아가지고 예, 물론 작전 계획대로 전쟁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걸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단기 속결전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급적이 빨리 하는 그래서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보통 북한은 빠르면 사흘, 늦으면 닷새 안에 이 결판을 짓겠다는 이런 의도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흘과 3일과 5일이라는 숫자는 이게
미군을 비롯해서 해외에서 증원 전력이 한국에 도착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개입하기 전에 뭐 전쟁을 아예 그냥 이기든지 아니면 최소한 유리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의도로서 세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단기 속전전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은 휴전선에 가까운 지역에 100km 이내, 100km 이내 병력의 70% 전체 화력의 80%를 앞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쟁이 만약 개시가 된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 방사포가 있겠죠. 그다음에 최근에 무인기도 많이 나오는데 무인기,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이번에 이란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상대로 했듯이 일제 사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제 사격 목표는 전후방의 군사 시설이나 주요 목표이겠지만은 수도권, 특히 수도권에 있는 민간 시설도 무차별적으로 타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만 사회적 혼란이 크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동요가 일어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피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도로가 막히고 전방으로 부대를 전방으로 보내내는데 기동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런 효과도 누리면서 민간인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기네들이 눈을 강조했지만 핵도 쏠 것이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이 보유할 것을 추정하고 있는 생화학 무기들도 쓰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기는 게 목표니까요. 전쟁이 이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기계 부대를 앞세워서 단숨에 한국 깊숙이 내려가려는데 옛날에 2010년에 그 북한의 탱크 사단의 훈련 장면이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그 눈 덮인 길 옆에 표지판이 보이는데 중앙고속도로 춘천 부산 김해 창원 이런 표지판 보이는 그 탱크 부대를 기계 부대를 앞서서 전쟁이라면 사흘에서 닷새 사이에 김해 창원까지 내려가겠다는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책하냐? 우리가 먼저 북한을 쳐들어갈 일은 뭐 쉽지는 않겠죠.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사전 이렇게 전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준비하려면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한국은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히 감시하겠죠. 그래서 대비 시간을 충분히 벌려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 시간이 개전증 만약 뚜렷하다면은 일단 킬첸이라 가지고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사전에 발사 징후가 임박할 경우에는 사전에 타격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민간 시설 수도권의 민간인을 상대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가 집중적으로 포격할 텐데 그것을 대화력전이라고 해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먼저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걸 펼쳐가지고 가급적 빨리 제거할 거겠죠. 그리고 그런 사이에 시간을 벌어놓으면 먼저 미국의 증원 전력이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국가들도 필요할 경우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올 겁니다. 그런데 증원 전력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일단 반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작전 계획을 양측이 둘 다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이 나면 서로 다치긴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적은 피해로 이겨야 하겠죠. 큰 피해를 입고 이기는 승리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서 그래도 좀 안전한 지역이 있나요? 제가 그 2017년에 네. 그때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고 북한이 미사일 뻥뻥 쏘고 핵실험하고 네. 우리 트럼프가 코피 작전을 터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내 핵버튼이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할 때 무렵에 농담 삼아서 구체적인 지명을 들면 또 거기 계신 분들 싫어하실 테니까 산골 많은데 심심유곡에 가면은 심심유곡에 그 생존 배낭 쌓아 들고 가시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도시나 이런 데 위험한 거죠. 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제일 거의 선제 타격 지역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선제 타격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노릴 테고, 그래요. 예. 그렇구나. 그리고 아무래도 저기 대도시 인근이 북한이 노리는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뭐 군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옛날인가 어떤 책에서 봤을 때는 전쟁할 때 그래도 뭐 역사 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공격 안 한다고 웬만하면 무슨 전쟁 협약 같은 거에 나와 있다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예.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려고 결정을 했고 목표 지점을 놓고 고심했는데 교토를 뺐습니다. 근데 교토를 뺀 이유가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그 역사주적이 많은 유서 깊은 도시이기 때문에 뺐는데 북한이 그런 것까지 고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다르니까. 그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쿠바랑 수교를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국방과 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뉴스라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쿠바하고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독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쿠바랑 이렇게 수교를 맺으면 북한이 이걸 되게 악재라고 받아들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북한은? 북한에는 믿었던 친구한테 뭐 배신당했다는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북한은 형제 국가라고 할 정도로 쿠바 밀접한 관계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가 1960년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59년이군요. 59년에 했는데 그 1년 만에 북한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이제 일단 반미와 그다음에 사회주의 연대, 그래서 혈맹이라 불릴 만한 관계를 계속 이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김일성 주석이랑 피델 카스트로의 개인적 친분도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했고,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가 2016년 사망했을 때 김정은이 직접 그 평양 주재 쿠바 대사관을 찾아 조문할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로 그 친밀한 관계인데 그 북한에 대한 사전 원질도 없이 갑작스럽게 한 거니까 북한에서는 배신감이 컸겠죠. 컸고 그리고 또 한국이 쿠바와 수교하면서 이제 한국의 이제 주요국가 중 미수국이 이제 시리아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쿠바가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랑 수교를 맺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경제적인 원인도 있겠고 문화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쿠바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죠. 그러니까 쿠바가 최근에 보면은 물가가 폭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위기 등 삼중고를 쿠바 경제가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는 쿠바 이제 주요 외화 수입이 관광인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관광이 안 됐으니까 외화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가 돼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최근에 몇 차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민심이 흉흉하니까 쿠바로서는 어떤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어떤 경제 난국을 타개해야 되는데 그 대상으로서 한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한국과 외교 관계는 없지만은 2005년부터 그 코트라가 쿠바에 무역관을 열었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개선이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주변에 간혹 몇몇 분들은 쿠바에 여행을 가셨다고 하더군요. 가끔 TV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쿠바 여행편 같은 거, 쿠바에 간 여행도 많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또 쿠바에 또 이 한류 매니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아르코르라고 한류 팬클럽이 있는데 현재 한류 팬클럽인데 회원 수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인상도 좋고 그래서 이런 면들이 복합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은 정말 외로워지겠네요, 점점. 고립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북한의 우방이라고 하면 중국, 러시아, 이란 이렇게 꼽으면 되는 건가요? 중국, 러시아, 이란 주요 국가죠. 시리아도 있고요. 근데 실제 이 북한하고 이런 국가들이 뭔가 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건가요? 뭐 뭘 주고받거나 뭐. 그렇죠. 예.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끈끈해 보이죠. 근데 속내를 들으면 좀 더 약간 다릅니다. 일단은 북한과 러시아 관계 요즘 아주 좋죠. 김정은이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 푸틴과 만나면서 이 이후로 무기를 보내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량과 원유를 받아오거나 아니면은
국방 기술을 받아오고 이런 거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철저하게 이해 중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이야 이제 러시아가 북한이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때문에 북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은 전쟁이 끝난 뒤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러시아 경제가 지금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데 이걸 되살리려면은 누구 도움이 북한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도움은 서방 세계, 네. 그리고 한국이 미국, 한국, 일본 뭐 이런 유럽 등 서방 세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인데 그때까지 러시아가 북한의 손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보면요, 북한을 음으로 양을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러나 이제 북한의 경제를 확 일으킬 정도로 지원은 안 해줍니다. 약간 산소호흡기 정도로 체제가 망하지 않을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내심 섭섭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를 빌미로 북한의 내정 간섭하는 것도 북한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의 관계도 뭐 상당히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어떤 속으로는 더 심화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이란 말씀드렸는데 에머드 미사일, 그러니까 노동 미사일을 제공해서 샤하브 3라는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jes고 또 이란인 움직이는 배를 타격할 수 있는 ASBM이라 가지고 대함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이란이 그 몇 가지 대함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을 북한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 첩보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서로 나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는데 군사 기술을 교류하면서 그런데 탄도 미사일 중심으로.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란은 산유 국가인데 북한이 외화를 내고 선유를 살 만한 형편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훈련도 못 하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냉전 구도에서 어느 정도 안보적인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손을 잡아있지면은 이 관계가 얼마큼 지속이 될까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몇 번은 뭐 그냥 줄 수 있는데 결국엔 기브앤테이크가 가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계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서로의 전략적 필요성에서 손을 잡았지만은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신냉전 구도가 좀 약해지거나 그러니까 무력 분쟁이 줄어들거나 이런 이제 전략적 이익이 약해질 경우에는 결국은 북한의 우호 국가들이 북한을 계속 끌고 갈까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그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북한의 3대 권력 승계에 대한 부정 평가와 해외 영상 시청 비중이 증가했다. 근데 우선은 궁금했던 게 이런 보고서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고요. 예. 통일부가 이제 내놓은 건데 이게 네. 2013년부터 22년까지 10년 동안 만 18세 이상의 탈북민 6,350명을 1대1 심층 면접해서 냈다는 결과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경제, 사회 실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현지 주민들을 인터뷰해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대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게 된 거고요. 매년 이런 실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비밀로 3급 비밀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부 당국자들이나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통일부가 이거를 일반에 공개했는데 이게 이제 발간사에 보면 현재 이제 통일부 장관 김영호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북한 실상에 대해서 저한 정확한 인해는 북한을 올바른 변화로 유도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기엔 첫 단계 이렇게 하죠. 예. 공개로 비공개에서 공개를 전하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많은가 보네요. 많이 있죠. 매년 이렇게 또 나오고. 예전에는 누가나 뭐 탈북하면 많이 보도했는데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따로 보도를 하지 않아요. 요즘에 유튜브 봐도 탈북민이 운영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거는 진짜 사실인가 거짓인가 궁금한 게 그 탈북민들 이렇게 인터뷰해도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 그 인터뷰를 할 때 약간 이제 우리나라 체제에 유리하게 인터뷰를 유도한다.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많은 탈북민이 5만 명인가 같은 수만 명대인데 그거를 다
정보기관이 하나씩 하나씩 관리하면서 챙겨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겠네요. 그러면 되게 이 자료가 되게 귀한 자료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야, 그렇구나. 그럼 북한이 또 가장 싫어하는 무기가 실제 군사 무기보다 대북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한국의 문화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옛날에 실제로 2017년 6월에 그 북한 귀순자가 귀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그 대북 확성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리고 뭐 북한 외교관 출신 그 태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만약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기한다면은 요즘에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왜냐면은 현재 그 북한군 인민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그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보던 경험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효과가 큽니다. 이게 대북 확성기가 이제 한번 틀면은 군사분계선 20km 넘어까지 방송이 될 수 있고요. 와. 그리고 그 기상 조건이 좋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 밀도가 옅은 그 저녁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청시 거리가 30km까지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심리전 방송을 통해서 북한 군뿐만 아니라 그 최전방 가까이 사는 북한 주민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걸 심리전 방송이라 하는데 게다가 이 대북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 분들이 그 대북 심리전 방송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는 게 그 일기예보가 들어맞아가지고 자기네 그 구경 매체에서 나온 일기예보와 우리가 심리전 방송에 해서 일기예보가 있는데 우리가 비가 온다면 꼭 비가 왔고 맑을 것이란 맑았고 그 자기네 구경 매체 일기예보는 틀렸는데 경험칙상 보면은 우리 심리전 방송의 일기예보가 맞았더라. 그러면 신뢰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산 기업들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한국 방산 기업들의 해외 수주 물량이 역대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막 몇 년치 수주가 쌓여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고 수출액을 보면 작년에 130억 달러고요. 네. 물론 이제 올해는 예상이 목표액이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라고 영어로 SIPRI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매년 그 전 세계 무기 거래 현황을 살펴봅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거기 보면은 한국이 2019년부터 23년 요 기간 동안 전 세계 무기 거래의 2.0%를 차지했고요. 순위로 보면은 10위 정도 됩니다. 되는데 아까 뭐 군사력도 10위권이고 이 무기 K방산 하는데 K방산의 그 현 주소도 10위권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위로 보면 이 정도이고요. 질적으로 본다면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2021년에 전 세계 국방과학기술을 다 조사해서 평가를 하고 순위를 냈는데 한국이 세계 9위에 차지했고요. 물론 이제 분야마다 그것보다 더 앞선 분야도 있고 더 뒤진 분야도 있지만은 가장 앞선 분야가 이제 화포 우리 K9 자주포 얘기하지 않습니까? K9 화포가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뭐 5위권에 드니까 상당한 수준이죠. 그리고 개발 무기를 따진다면은 K9 아까 자주포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 이제 서방권의 주요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55mm 자주포를 보면은 절반 이상이 K9입니다. 그 한국의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의 절반, 그러니까 과반을 차지하는 제품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짐이다. K9에 관심 있는 국가들이 많고 주문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K9은 한국 항공우주 그런 데가 만드는 건가요? K9은 원래는 삼성항공인가 거기서 만들었고 그게 이제 M&A나 이렇게 통해가지고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제조사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또 현대 롯데 뭐 흑표 전차 되게 유명하고 막. 예. 그렇군요. 방산. 네. 그 기자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을 쌓아오시면서 남북한 대치 상태에서 좀 한국 국민들이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자주국방 얘기인데요. 자주국방은 우리가 이뤄할 목표고 우리가 지향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맞는데
현실적으로 따져본다면요, 전 세계에서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면서 많이들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러시아만 하더라도 네. 예, 많이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꼭 안보 협력은 어떤 전 세계 추세입니다. 심지어 이제 전 세계 최강이란 미국만 하더라도 그 동맹국 우방국가의 통합 억제라고 해가지고 동맹국 우방국가의 그 안보 협력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쿼드인가 뭐 그런 것도. 그건 이제 예, 그런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 지금 이렇게 미국은 안보 협력 관계를 촘촘하게 짜려고 하지 않습니까? 격자 네. 무늬로 짠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북한은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걸 한반도나 일본 더 넘어 미국까지 보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핵 보유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있지만은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렵고요. 네. 결국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미국의 확정 억제, 핵우산을 시효해주겠다는 안보공의 확정 억제인데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자주 국방을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우방국, 동맹국인 미국 그리고 다른 우방국가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자주 국방에 매몰돼서 현실을 놓치지 말자 이런 걸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국방에다가 포커싱을 두면은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외국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주한미군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한미군은 우리가 현지에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을 뭐 철수하나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물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신냉전 구도가 지금 굳혀지고 있고 분쟁 발생 위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스스로 지키는 것은 특히 한국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꼭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주한미군 철수하면서 그 명분을 자주 국방을 많이 내세웠던 것 같아요. 국방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뭐 전시작전권 우리가 뭐 갖고 오고 전쟁 주도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주한미군 이제 하라고 하는 세력이 내부에도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자주 국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각자의 의견을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진보나 보수등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서로 성향이 다르더라도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는 정치적 성향과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보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부터 나가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공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안보를 내세워서 뭐 정부가 얘기하는 거 다 따르자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손 손을 놓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냉전 구도에서 그 무력 충돌의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고요. 또 우리는 그 사례를 우크라이나나 중동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반도는 그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호전적인 언동을 내세우고 있고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 무력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현실이고 그 안보의 위협은 현실입니다. 근데 엄혹한 현실을 냉정하고 냉철하게 바라보고 그럴 때라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일보의 이철재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